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면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요. 오늘 강의를 시작할게요. 저는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의 이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지능융합원의 원장으로 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산업계에도 한 10년 정도 있었고 산업계 끝나고 나서 한 10년 일하니까 또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난 후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뇌공학, 뇌과학 쪽 박사후 연구원 진행을 하면서 요즘에는 뇌기반 인공지능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주로 디지털 치료제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은 실제로 뇌 수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학습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의 기초 원리라고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기초 원리라고 하는 제목들이 제일 무섭죠.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기초 원리라고 막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게 기초도 아닐 뿐더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 텐데 오늘은 그런 이제 실제 수식이나 원리 이런 거보다도 큰 그림에서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얼마나 잘하는가 정도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뒤에 서미란 선생님이나 윤진성 선생님께서 좀 잘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장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거 다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모아놨던 GIF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짤이라고 하죠. 요거는 2014년도에 이미 나왔었던 개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21년 12월에 짤을 하나 이렇게 구해온 건데 그래픽이 아닌 거고요. 실제로 인조 피부랑 로봇 이 얼굴 근육들 다 움직이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봤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굉장합니다. 요즘에 아주 기술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림 4개 중에 얘만 사람이 그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이나 특유의 어떤 그 색채감 혹은 어떤 선이나 혹은 이제 칠하는 그런 붓의 그 특유의 화풍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걸 다 하고 사실적으로도 표현하고 제일 그럴싸하지 않은 이런 게 이제 사람이 그린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용을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분명히 요 분하고 요 분하고 몸치처럼 움직였었는데 여기 발레리나가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 표정도 막 지금은 이렇게 좀 이상했었지만 아주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생성 모델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서 그러면 한국 무용은 안 될까? 탈춤 같은 건 안 된단 말이야? 하고 한번 봤는데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 좀 지글지글하게 그쵸? 여기가 좀 이런 데 막 좀 잔상도 남고 그러는데 이거가 이제 트레이닝 에포크라고 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피팅을 하느냐. 요거 이제 급하게 결과 내니라고 한 3일 정도만 돌린 건데 이거 일주일씩 돌리면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깔끔하게 됩니다. 포즈 디텍션 되고 포즈와 여기 있는 이 외모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탈춤 추는 거죠. 그러면 탈춤만 되느냐? 발레도 됩니다. 원래 이제 이 영상은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는 건데 그 사람 댄스 하는 거를 이 발레리나의 그 어떤 형태나 아니면은 그 안무나 이런 거를 그대로 다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일들도 요즘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지금 뭐 깔끔하게 나오진 않죠. 3일밖에 안 돌려서 그래요. 한 일주일 돌리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안 되느냐? 반대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댄스를 한다 그랬죠. 또 발레리나가 이제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 보면 이제 바지 입고 어떤 팔다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인데 여기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제가 볼 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뭐 음악도 당연히 만들죠. 음악 솔직히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음악을 많이 만드는데 이때는 이제 그 강화학습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아이바 이렇게 찾아보면은 강화학습이 만든 교향곡 그럴싸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뭐 딥페이크나 미드전이나 GPT는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마 저보다 더 잘 쓰실 것 같아요. 훨씬 더 다양한 유틸리티를 이용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이제 챗GPT나 이제 클로드를 주로 많이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코딩할 때는 챗GPT, 글 쓸 때는 클로드 이렇게 씁니다. 아우, 제가 뭐 이것저것 프롬프트에다가 제약 사항들을 주면 너무 잘 지키면서 하고요. 원래 이제 논문을 쓰면 저도 예전에 그 저희 지도 교수랑 같이 논문 쓸 때는 밤새 가면서 이렇게 메신저로 채팅해 가면서 같은 원고 놓고 이렇게 수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써온 그 글이 어떤 글인지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알기 힘들 때 학생들에게 그 다음 미팅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는 특히 이제 마이GPT라고 해서 데이터를 거기 올려놓고서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된 GPT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루시네이션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말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논문을 썼어요. 목소리도 잠기고 좀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게 한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영어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석사학위 마친 학생이 영문으로 써온 글을 제가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리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니까 두 번째 힘들고 근데 그 학생이 한글로 쓴 석사학위 논문을 클로드한테 지식으로 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만 정보를 검색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그 논문에서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을 딱 보여주면서 그걸 소개를 해줘요. 오늘 피곤했지만 대단히 그 생산성 있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 대학 창의예술영재교육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 대상으로 하는 영재원을 원장으로 있었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그렸던 그림들이 그럴싸한 작품들로도 나오고 이거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거북이가 울고 있잖아요. 요때 했던 실습이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아마도 그 달리에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달리에 넣어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벌써 2년 전 작품인 거죠. 뭐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한다. 저보다도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본 원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어가 가득한 어떤 장표가 하나 나왔죠. 근데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실험입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죠?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개가 한 마리 있고 밥그릇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재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셨어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우리가 두 가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심리학적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 생각해 보면 배우는 거잖아요. 자, 종이 치고 사료가 왔어요. 그러면
종과 사료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룰을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 연합 학습에 상당히 중요한 그 단초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름이 붙어 있죠. 네, 파블로프 맞습니다. 파블로프였고요. 이분은 이름이 써 있어요. 스키너의 상자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알파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고는 강화학습으로 만든 건데 사실 이 생물체나 우리 머릿속에나 강화학습은 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너가 이 강화학습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냈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쥐상자 직접 이제 측정을 해냈는데 이것 또한 연합학습의 일종입니다. 레버를 누르니까 음식이 나왔다. 어떤 행동을 하니까 보상이 따라왔다. 자, 그러면 그 행동이 계속 강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는 먹이, 우리로 치자면 뭐 보상, 리워드 이런 거를 강화 기제, 리인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보상을 주면은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요. 보상을 안 주고 페널티를 주면은 그걸 이제 점점 안 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맞는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의 매를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아, 안 맞으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덜 놀고 더 공부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장 근본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왜 보여드렸을까? 갑자기 수식 나오니까 이제 막 급졸음이 막 오시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희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잘 아시는 걸 텐데 단지 문자가 나와서 좀 헷갈리는 뿐이죠.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것은 퀄러티입니다. 이 A는 액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액션의 질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액션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보상이 기대가 되는가? 이게 이제 보통의 강화학습이 설명하는 행동의 학습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거는 계속 하려고 그럴 거고 안 좋은 건 안 하려고 그러겠죠. 뭐 좀 시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코인이 급상승했죠.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넣는데 단타를 쳐서 단타를 치는 게 보상을 계속 줬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중독의 기제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파블로프의 개라든가 스키너의 실험 같은 게 실제로 이제 이 1950년대 이전 심리학 사조에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A가 발생하면 B라는 리스폰스가 온다. 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나왔던 AI들은 대부분 A면 B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룰을 가지고서 복잡한 현상들을 사람이 하는 현상들을 좀 흉내내는 거 이런 걸 많이 만들었었는데 여기 한 1980년대쯤 가서는 그 사이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사람은 어떤 표상, 상징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벤트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인지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징, 표상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보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장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적인 방법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도의 알렉스 넷이라고 해서 제프리 힌튼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그 교수님께서 GPU를 사용해가지고 딥러닝 훈련시켰더니 성능도 올라갈 뿐더러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딥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14년도에 기념비적인 모델이 투고 그 후에 2017년도 보면은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죠. 트랜스포머는 이제 우리 세상을 정말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구글 브레인에서 2017년도에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건데, 적어도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챗GPT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인식, 추론, 행동을 통해서 목표 성취가 가능한 계산 기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환경을 인식해서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해서, 이 추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뭘 봤나, 내가 뭘 센싱했나를 보는 인퍼런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 쓸 때 보면은 이미지 보여주면은 아 그건 이야, 이미지 보여주면 아 이건 개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본 게 무엇인가, 그렇게 인퍼런스를 하는 게 있고, 그 본 것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와 고양이를 보았고 개소리와 고양이 소리를 들었고 매우 높은 소리였다. 아 둘이 싸우나 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시점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리를 꽥 질러서 둘이 놀래켜서 도망가게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계를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많은 훌륭한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네이처에서 나왔던 페이퍼예요. 이때 알란 튜링 서거 100주년 2012년도였는데 그때 나왔던 건데, 보면은 이제 로드니 브룩스라고 로봇계의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의 창시자죠. 2012년도에 이미 이제 모델드 브레인스 알고리즘 해가지고, 우리는 브레인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딥러닝이 잘 알고 있다면 그 스트럭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내보자. 그거 두 개를 합친 게 심층 강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나오면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지금까지는 좀 사설이 좀 길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뭐냐고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두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파블로프의 개하고 스키너의 상자하고.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렸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지식이나 기술을 얻는 행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냐면은 공부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스키너의 경우에는 from experience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being taught,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의 일꾼들을, 미래의 새싹들을 키우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는 그 행동이죠.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바이 스터딩,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이 스터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기계학습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학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근데 이제 이 스터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이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더 잘 알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죠. 아는 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는 걸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할 줄 아는 능력, 즉 메타인지인데, 사실 기계학습은 이제 그건 하진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네, 그런 측면에서 러닝이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혹은 가르침으로도 배우는 건데,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부동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집이 넓고 신축이고 지하철역이 있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관계를 배워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60평형이고 2년 전에 지었고 여기까지 도보 3분이에요.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와, 이거 집값 되게 비싸겠다. 그리고 제가 표시하기로는 달러 6자리 정도를 썼습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이런 걸 보면서 30평형 이거 2002년도에 지었고 여기까지도 3분이다. 아, 뭔가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집이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런데 매력적인 30평형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from experience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 줬을 때 관계를 배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40평형 2012년 여기까지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투자 가치가 없겠지만 얘보다는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도보 10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실제로 도보로 한 15분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도보 10분이면 더 새 거고 더 넓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런데 한강뷰가 추가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그 관계를 배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엔 이런 거죠. 제가 마이너스를 과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 제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새로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를 가장 오차가 실수가 적은 상태로 나의 두뇌의 상태를 만드는 것. 옛날에 가르쳐 준 것과 지금 온 것의 상태가 가장 비슷하도록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챗GPT도 마찬가지죠. 챗GPT 처음 나왔을 때 2023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야?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인 시절에요. 뭐 지금은 이제 잘 나옵니다. 또 이제 만일에 요즘에 집어넣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긴 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거 하죠? 왜 강화학습 이용해가지고 챗GPT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내가 알아왔던 사실과 새로운 사실의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미래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하는 것이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입력이 있었을 때 혹은 이런 행동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그 관계를 만드는 함수를 배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기계학습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들이 있죠. 직선의 방정식 함수죠. y는 ax 플러스 b. 그랬을 때 표축이 월세, 가로축이 뭐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서 얘가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ax 플러스 b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계학습이라는 건 무엇을 형성하는 거냐? 이 a와 b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찾아내는 게 결국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잘못하면 전혀 잘못 찾아내고 기울기를 잘 찾아내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직선과 내, 내가 관찰한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총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에러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즉 미니멈이 됐다는 거죠. 얘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기계학습은 관계를 배우는데 관계를 규정하는 게 무엇이냐? 기계학습 자체가 식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식의 성질을 바꾸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규정하는 파라미터를 배우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관계를 만들어 봤어요. 딥러닝을 쓴다고 한다면 이게 들어갔을 때 딥러닝 웨이트들이 결국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AX 플러스 B의 그 A 부분이라고 A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얘를 또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얘는 이 자극에 대해서는 0이라고 반응을 해달라. 이 자극에 대해서는 1이라고 반응을 해달라. 그러고 나서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우리는 트레이닝을 이렇게 했어요. 네, 용감하게 한번 0, 2, 0, 2, 0, 2, 2.
증가 추세이니까 0.1, 0, 0, 0.5, 0. 네, 됐습니다. 예, 0 또는 1. 예, 뭐 정확하게는 0 또는 1이에요. 맞아요. 이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배운 게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2가 들어와도 2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0 아니면 1. 그런데 쉐입이 0하고 비슷하니까 제 생각에는 소프트맥스 마지막에 확률값을 찾아본다면 0이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값을 줄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부분이 내가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지점입니다. 사실 2를 주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0과 1만 배웠을 때 2가 나오면은 평소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면은 뭐 이런 이제 고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기계학습은 0과 1만 배웠는데 2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거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메타 인지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 그림과 레이블, 이 그림과 레이블, 이 그림과 레이블에 대한 관계를 웨이트가 배우도록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들어온 입력값에 따라 웨이트가 쭉 변해서 뉴런의 연결이 바뀌면서 실제로 이렇게 프로파게이트 되는 이 값에 따라서 얘는 2번에 해당되는 클래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결국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학습의 종류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감학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 뒤에 선미란 선생님이나 그 윤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 기계학습을 이루는 그러니까 결국 관계를 배우려면 수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식을 그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왔냐? 그냥 1차식으로만 끝냈냐? 그렇진 않고요. 하나의 사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정보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 기반, 너랑 나랑은 얼마나 비슷할까? 그래서 유사성 기반,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그다음에 너랑 나랑 비슷할 확률은 얼마일까? 그래서 확률 기반, 그다음에 너랑 나랑은 얼마나 다를까? 내가 예측한 게 원래 거랑 얼마나 다를까 하는 오차 기반인데 요즘에 이제 다 이 오차 기반으로 거의 평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복잡한 식들을 씁니다. 이건 이제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머신러닝들은 좋아. 머신러닝의 관계를 배우는 건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보 이론이나 확률 이론이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쓰고 거의 딥러닝 쓰죠. 물론 XG 부스트나 캣부스트 같은 앙상블 모델을 또 쓰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실제 이제 정보 이론 기반의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딥러닝의 시대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딥러닝이 오랫동안 발전해 왔죠. 한 10년 이상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한 게 사실 100년도 안 돼요. 이 딥러닝의 기본 유닛, 뉴런이라고 하는 게 1940년대에 실제로는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퍼셉트론으로 만든 거. 그래서 입력과 웨이트, 입력과 웨이트, 입력과 웨이트의 총합이 결국 디시전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주는 이 부분이 1956년도 로젠블레트에 의해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딥하게 연결해 보면은 이제 딥러닝처럼 잘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두뇌에도 뉴런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으면 그 뒤에 뉴런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햅이라고 하는 그 뉴로사이언티스트는 서로 관계가 깊은 뉴런끼리는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관계가 별로 없는 뉴런끼리는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보가 흘러가는 방향이 강한 연결을 가진 뉴런을 타고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딥러닝 특히 이런 이제 그 비전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두뇌랑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게 으로 들어와서 이쪽 옆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아내는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한 6개, 한 5개, 6개 정도의 이제 층이 지어져 있는데 뉴런들을 그런 식으로 이어서 보니까 굉장히 인식을 잘하더라. 픽셀 레벨에서는 우리 눈의 시세포들이 받아오는 그런 정보들, 그게 한 레벨 점들이 이어져서 엣지를 형성하고 엣지들이 붙으니까 오브젝트였던 파트들, 눈, 코, 입 이런 게 되고 얘네들을 잘 조합하게 되면은 얼굴이 되는 이런 식의 딥러닝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적대적 생성신경망 같은 것도 하죠. 완벽하게 이제 딥러닝 이 CNN을 2개 만들어 놓고서 하나는 계속 만들고 하나는 계속 너 틀렸어 이렇게 트집 잡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2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수식은 굳이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가 위조지폐범이고 얘는 이제 경찰이다 생각한다면 위조지폐를 만드는 사람은 계속 감쪽같이 속이는 걸 만들 거고 경찰은 이것을 계속 발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뉴럴넷을 만들어 놓고서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식은 사실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게임 티오리, 게임 이론에 각한 그 식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게끔 만들 것이냐로 바꾼 식인데요. 실제로 제너레이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이즈로부터 만듭니다. 페이크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보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가짜 같지 않냐? 좀 노력 좀 해야지. 그러면 노력 좀 해야지라는 그 시그널을 받아서 노력을 좀 더 하죠. 사람이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 같아. 했더니 노력 좀 해야지. 이런 노력 좀 해야지를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디퓨전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이즈 관련돼서 노이즈를 흩뿌려 놓고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 나왔을 때 이 정도쯤 만들었는데 2018년도 사진 보면은 정말 실제 사진처럼 보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안무 트랜스퍼한 것도 결국에는 오픈 포즈로부터 포즈를 따오고 겐으로부터 이 포즈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여기서 텍스처 가져와다가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둘이 그러니까 생성한 거에서 다시 포즈 뽑아가지고 둘이 비슷하냐 원래 포즈랑 똑같냐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 생성하고요. 같다 그러면은 그냥 선택해가지고 계속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배운 거잖아요. 얘로부터 얘를 추출해서 얘를 만들었더니 이 정보가 좀 괜찮은 정보인 것 같아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얘한테 입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런 게 여기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저희 대학 무용과 한국무용하는 학생이 이렇게 춤을 췄고요. 이거를 이 장구 치는 이 영상에다가 한번 옮겨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장구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이 똑같은 모션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안무 디자인을 하거나 복식에 따른 안무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이제 언어 모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잠깐 정리를 하면 뭐 막 수업 막 이렇게 팍팍 나가긴 했지만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은 머신러닝은 무엇을 배운다? 관계를 배운다.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 입력과 레이블의 관계. 그런데 입력과 레이블의 관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수학식의 파라미터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수학식의 파라미터,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에서 a를 배우게끔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혹은 뭐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x가 사실 인풋이잖아요. 요 x가 400개다. 그러니까 20 곱하기 20짜리 이미지가 있으면은 인풋이 400개가 되는데 그런 때는 y는 a1 x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a4 더하기 a4 x4 더하기 점점점점 a 400 x 400 뭐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는 거죠. 딥러닝이 이런 걸 굉장히 잘
모사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없이 많은 웨이트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굉장히 정교한 수식의 파라미터를 붙여서 비선형적으로 한 번씩 점프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같은 것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끔 하는 건데요. GPT 원어 모델도 비슷해요. GPT가 원래 이제 원어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생각나고 더 오래되신 분들은 도란스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변압하는 거 있죠. 도란스가 생각이 나실 텐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 속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어 모델 이런 식으로 했죠. 이 덕해, 세톤더 매치 이런 게 있으면 얘를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확률 계산을 했었어요. 자, 워드 첫 번째는 어떤 워드가 나오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 더가 나왔다. 그러면은 더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가? 그럼 잘 배웠다면 캣잇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언어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6글자, 6단어 하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지금처럼 이런 저처럼 굉장히 말 빠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배우는 거는 도대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RNN, 딥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에 벌써 35분이 지났어요. 5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해야겠다. 지금의 입력에다가 과거의 입력을 같이 좀 더해주면 새로 나오는 입력은 히스토리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맥락을 좀 파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재기적인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딱 봐도 가장 가까운 것은 오래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나온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고자 롱 쇼텀 메모리라는 LSTM을 만듭니다. LSTM은 이렇게 파이프가 하나 달려 있어요. 멀리서부터 오는 정보를 여기다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할지 안 할지는 이제 이전 정보의 그 세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불안정해요.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얘를 인코더와 디코더로 떼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과 어떤 단어가 가장 연결성 혹은 연관성이 높은가 이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들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예를 들어 How are you? 물어보면 옛날에 LSTM이나 RNN 같은 경우에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persona 이 사람이 평소에 쓰는 단어 패턴, 문장의 패턴 이런 것들을 잘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그 맥락을 같이 넣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How are you?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영국 가서 처음에 그랬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맥락들을 많이 배우면서 I'm fine, what about you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끔 얘기하게 되는 거를 트랜스포머도 이제 배우게 됐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 그 챗GPT 쓰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이 어떤 어투로 얘를 계속 쓰기 시작하면 걔가 비슷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라고 했는데 디테일, 그 수식 이런 쪽으로는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서미란 선생님이나 윤준성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잘해주실 거예요. 다만 저는 좀 핵심을 좀 꼽고 싶었어요. 도대체 뭘 배우는가? 관계를 배우는데 그 관계가 어디에 맺히는가? 직선의 방정식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요 기울기이듯이 A, X와 Y의 관계를 설정하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모델의 특징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1차 방정식이면 기울기. 항이 여러 개면은 다항이면은 다항에 붙어가는 파라미터들, 이런 걸 결정하는 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이제 대학원 레벨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딥러닝이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배워가는 그런 선형 리그레서 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것들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현아 선생님이나 박지원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AI 법도
통과된 것처럼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를 잘 쓰는 윤리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AI에 압도당하지 말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논문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가 좀 써줘 이렇게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잘 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압도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치가 못을 잘 박지만 나도 못 박을 수 있어 그러고 주먹으로 못을 박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망치가 다른 사람이 들면 위협이 되겠지만 망치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저한테 위협이 되지 않죠. 혹은 못을 박는 일을 대체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죠. 그냥 도구니까. 그러니까 AI를 도구로서 많이 쓰시고 많이 부려먹으세요. 챗GPT나 클로드나 생성 AI는 프롬프트를 자세히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할수록 더 좋은 퀄러티의 이 리스폰스들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계를 배운다.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파라미터다. 이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뭐 아담 옵티마이저 같은 게 딥러닝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터널은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후에 점이라는 선생님과 그 우리 윤진석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그 이제 제 이메일이 없나요? 여기에 제 이메일이 없다면 그 인공지능 기초 여기에 제가 대표 저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그쪽으로 예, 메일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선생님께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서미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서미란입니다. 음, 본의 아니게 24년도에는 그 평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5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고교 학점제하고 성취평가제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미리 준비하는 연수나 자료 개발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연수를 들으러 갔는데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런 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내년도를 본의 아니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도 제가 이제 그 지난해에 24년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혹시 이상한 이야기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단원은 인공지능과 학습 대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 기계학습 내용인데요. 그걸 제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또 평가를 설계하고 그리고 교수학습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이 수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해야 한다면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에 당장 가르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준비하면서 겸사겸사 요런 이제 작업을 해 보았거든요. 이제 설계서는 사실 그 개념 기반 탐구 학습 또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요런 교수 학습 설계하는 양식을 주셔서 여기에다가 제 수업 내용을 쭉 넣어 봤고 그것을 PPT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하고 그다음에 평가 설계하고 교수학습 설계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간에 갑자기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
교육을 좀 진행해 보셨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거 학생들 가르칠 때는 되게 어려웠던 기억인데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기계학습 부분을 학생들한테 지도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각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어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3 학년 1 학기 아니다 2 학년 2 학기에 편제를 해 놓았어요. 우리 학교 교육과정 경우에는 4 학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세트를. 그래서 4 시간 총 64 시간 동안 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 과목을 먼저 배우고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윤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딥러닝 부분이 아무래도 새롭고 저도 좀 새롭고 학생들에게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편제를 좀 바꿀까 싶거든요. 그러면 3 학점 단위로 이제 3 학년 1 학기로 옮기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할 때 인공지능 기초의 딥러닝 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 기계학습을 오래오래 길게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 학습으로 진행되는 그 워크플로우를 이 챕터에서 요 부분에서 다 학습을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한 11 시간쯤 정도 하면 수행평가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02-01 부터 02-04 까지 4 개의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계 학습을 적용할 문제를 정의하고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수집한다. 그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핵심 속성을 추출한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계 학습의 유형과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요렇게 4 개의 성취 기준이 이 단원에 해당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로 교육과정에서는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와 기계 학습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내용은, 이 핵심 아이디어는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야 할 텐데,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 요소를 이렇게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범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지요. 선생님들께서 다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제 맘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학생들이 이 수업을 내내 진행하는 동안에 '기계 학습을 활용한 문제 해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으로 제 맘대로 뽑은 거예요. 물론 교과서를 작성할 때는 '기계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특성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약간 좀 더 스탠다드하게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질문에 관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면 더 좋겠다.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질문을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시하면서 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네 네 '원하는 목표 성취 기준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년 입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단어가 들려왔을 겁니다. 아직도 못 들으셨다면 2 월에 되면 연구부에서 반드시 요거 계획을 세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E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성취 수준, 학기말 성취 수준이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E에 해당하는데, 그 E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제일 마지막 단, 그러니까 40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어떤 수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40%에 도달하지 못한 친구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학기말 성적 내면 30 몇 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40%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줄여서 최성보라고 부르거든요. 아시죠? 처음에 최성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사람 이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방지도로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학기 중에 미리미리 선생님들께서 최성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업 시간 중이나 또는 과제 형태로, 네, 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증거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또는 이제 경기도에는 하이러닝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육과정 분석하고 단원 설계할 때 최성보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교육과정은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서 나온, 이제 거기서 이제 베이스가 되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분석하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평가를 설계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 단원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 실습 파트잖아요. 그럼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전 정답이 있는 수행평가보다는 정답이 없는 수행평가가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각자들 알아서 프로젝트처럼 수행을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만들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이 인공지능 기초의 위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 단원에서 그런 수행평가를 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 모델에 대한, 인공지능 그 학습 모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것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해야지 그 다음에 딥러닝 넘어갔을 때 이 앞에 배웠던 기계학습하고 유사한 지점과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학습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열어놓고 프로젝트처럼 해버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닫혀있는, 제가 데이터도 주고, 데이터 수집 시작하면 시간 엄청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데이터도 제가 그냥 주고,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혼자서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평가를 해야지 학생들이 개념들을 좀 잡아가겠다. 왜냐하면, 전 이제 정보 과목을 오래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1학기 때 파이썬 이제 프로그래밍 먼저 이제 수업을 진도를 나가서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먼저 하고, 그다음 2학기에 2단원에 있는 자료와 정보 파트 진도를 나가면서 오렌지로 이제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해보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프로그래밍보다 오렌지가 훨씬 더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개념들을 잡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개념을 잡는 평가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 분석, 그다음에 이제 수행 과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시는 것보다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네, 이루어질 건지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안 해본 수행평가라서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별것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과서에, 어디지? 지도서에
추가 학습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네, 뭐 자동차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비 예측하기, 뭐 요런 내용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기계학습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근데 해보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은 이 명령어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룸에 콜앱으로 이제 돌려볼까 싶었는데, 명령어들을 다 주고 적절한 곳에 끼워 맞추는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네,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걸 하면 5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속성들을, 이 데이터는 줄 거니까 그 데이터의 속성의 의미를 한번 적어봐라.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 기초 통계량, 이게 지금 교과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다 차근차근 다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붓꽃 데이터로 꼼꼼히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했던 내용을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그냥 뭐 오픈북도 괜찮고, 전 이제 애들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3학년이면 뭐 오픈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1학년이나 2학년 초반에 이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또 지식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측치, 이상치, 개념은 뭐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를 찾아봐라. 위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잘 입력하면, 네, 이렇게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이 개념을 아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가르칠 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이제 정답이 있는 수행평가를 좀 진행하면서 학생들 개념 잡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명은 기계학습 모델 분석, 그 다음에 수행 과제는 데이터 속성을 이해하고 기계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선형회귀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평가지를 잠깐 보여드렸고, 그럼 그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두 개였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핵심 속성을 추출하고, 그다음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진행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성능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멍을 좀 뚫어 놓는데, 그 실습에 그 구멍들의 양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도 이제 적절하게 네, 하면 될 것 같고, 평가 요소는 데이터 가공하기, 기계학습 모델 구현하기, 기계학습 모델 성능 평가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아 보았습니다. 왜 데이터 가공하기? 데이터 전처리가 더 익숙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평가 관련된데 여기저기 끌려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정보 선생님들은 별로 없으시고, 특히 이렇게 뭐 제가 뭔가 작업한 걸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사교과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를 뽑을 때는 그 성취 기준에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데이터 가공은 전처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서 정말 짜증이 나서 그냥 데이터 가공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성취 기준에서 평가 요소를 뽑아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을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모델을 구현한다. 이 과정이 사실은 모델을 막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 요소를 뽑아봤고, 그리고 그 성취 수준도 아마 분명히 쓰라고 할 겁니다. A, B, C, D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두 가지의 성취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02-01인가?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04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성취 기준의 성취 수준을 A, B, C, D, E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에 결측치, 이상치, 독립변수, 종류변수, 개념방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도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평가 요소별로 수행 수준과 배점을 네, 작성해야 하잖아요. 이게 평가 그 계획이죠. 네, 평가 계획에 이런 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첫 번째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 기계학습 모델 구현하는 것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준 거기 때문에
네, 다 잘했으면 5점, 뭐 하나라도 부족했으면 4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 그 수행하는 수준들을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성들을 이해하고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 이게 하나하나의 문제였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하면 2점, 뭐 조금 부족하면 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평가니까 네, 요렇게 들어가는 걸로. 점수가 좀 짜긴 한데, 네, 좀 더 저기 확대해가지고 한 25점 이렇게 크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30점 이렇게 가도 되는데, 다른 수행평가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100일 때와 지표평가 볼 때랑 조금 달라지겠죠? 네, 저는 이제 지표평가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네.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하겠죠, 당연히. 네. 수행 과제를 저는 이제 칸이 있어서 대시한 데이터 속성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수행 평가에 해당하는 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네, 이 단원을 학습하거나 또는 평가에 관한 그 목표를 이야기했고요. 아까 네, 핵심 질문은 계속 들고 가는 걸로 네, 해서 교수학습을 설계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지겨우시죠? 네, 제가 20분 만에 사람을 재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별에 들어가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기 네, 학문과 공부의 시작은 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학습과 핵심? 네, 강현 누구시죠? 네, 영어로 써져 있어요. 저 영어 약한데. 네, 질문이 정답입니다. 질문. 네, 질문입니다. 질문. 네, 네, 강혜리 선생님이셨군요. 네. 질문은 이번 그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수업을 하고 또 질문이 있는 학기 뭐 이런 거 이제 중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근데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시키면 잘 못한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법도 네,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 어떤 학습을 위한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네,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여기 별에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여기 안에 지식, 개념, 기술, 요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네, 그런 생각들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답이었는데,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 핵심 질문은 개방형이고, 개방적이고,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으면서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수업이 되는 동안 내내 네, 질문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질문들을 종류별로, 네, IB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단순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질문인데요. 특정 정보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어렵죠. 네, 이선영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적 질문입니다. 네, 뭐 별로 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이 사실적 질문인가? 이게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 지식과 기능에서 패턴과 규칙을 찾아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만드는 질문. 네. 그런 질문을 네, 개념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개념, 약간 개념과 개념을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개념적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논쟁거리가 될 만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네. 네, 논쟁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김선화 선생님이시네요. 저 막 이렇게 커피 막 다 뿌려도 되죠? 사실적 질문 첫 번째로 하신 분이 개념적 질문을 첫 번째로 하신 분을 찾아주세요. 조미정 선생님? 네. 그리고 네, 논쟁적 질문은 김선화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은 이제 요즘에 막 듣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책 봤더니요. 여기에 질문들이 네, 잔뜩 있더라고요. 소수 단원의 제목을 다 질문으로 뽑아놨어요. 이 단원의 제목도 저희 보고 이제 정하라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 속성 이렇게 가면 쉽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 여기 이 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본 경험이 저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시마스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질문으로 네, 소수 단원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밑에 답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몇 장 지나간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학생들한테 해보면서 개념이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 아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시에는 한 58에서 65페이지에쯤에 해당하는 요런 내용의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보 과목을 배운 학생이라면 네, 기계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네, 좀 들어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기계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특징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거나 할 때 이상한 문제 가지고 와서 이거 기계 학습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수업을 네, 진행할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주입 편향성 이런 거 주의해야 한다. 이런 수업을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 저는 이제 뭐 사실적 질문으로 기계 학습은 무엇인가 이런 수업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수업을 좀 하다가 기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기계학습으로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논쟁적 질문이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기계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할까? 어, 논쟁적 질문은 이제 토론이 되는 질문도 괜찮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댈 수 있는 뭐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또 인공지능 활용한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뭘까? 이게 학생들마다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질문들을 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3-4차 시 동안에는 데이터 속성의 유형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습하고 뭐 이해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요런 질문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성의 유형과 역할을 이해할 때 뭐 데이터 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학생들이 속성의 개념을 아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네. 거의 한 달 넘게 수업을 진행하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학생들이 "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인제 그 예상 문제 막 풀어 보다가 네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이거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 인제 알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결측치와 이상치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네 이런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어떤 질문을 사실 사실적 개념들이 사실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학생들의
그 지식을 이제 이 학습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았다라고 네 예시 하나의 사례, 예시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네. 그럼 전처리를 해 보기도 하고 해 보지 않기도 하면서 네 어떤 그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 속성 찾기가 기계 학습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네.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럼 근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생각을 촉진하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네. 활동 3 에서는 2-3 차고 결특치를 처리하고 핵심 속도 추출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네 요런 것들을 네 이거 다 읽으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네.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수행평가 네 할 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74 쪽, 75 쪽에서 이제 다양한 기계 학습 유형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 단원에는 분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뒷 단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 최근적 이유까지 분류군요.' 네 요까지 이제 쭉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학생들이 네 모델 하고 성능 평가하고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수정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까지의 실습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7-8 차시쯤에 선형회귀, K-분집 이런 알고리즘을 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라서 학생들이 이 정도를 잘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고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9 10 차시에 약간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행평가 연습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행평가의 세팅 자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감을 가지기 어려워서 수행평가 하는 동안에 계속 질문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연습 같은 그런 걸 한번 해 보는데 그때 이제 부록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와서 어차피 이 콜앱으로 음 실습 자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쭉 이 워크플로우를 쭉 다 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도 하고 고쳐도 보고 피드백도 네 하고 뭐 요 작업들을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때도 하겠죠. 네.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수행 평가 있죠. 고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부록 그 교사용 지도서의 부록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저기가 있을 거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수행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시험 보는 아이들이 제일 그 반이 제일 피해가 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데이터 중에서 나온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4 가지 정도 해 가지고 뭐 A, B, C, D, E 여기 있는 질문들만 살짝 쪼끔씩 바꿔서 여기 있는 이런 거 있죠. 이 속성별 요런 질문들 쪼끔 바뀌어서 A-1, A-2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시험을 본 거야."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하면 우리 보라고 애들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래서 "아, 다 공정했어."
모두 다 새로운 문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데이터였어. 이렇게 해서 별로 항의 같은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정답이 있는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보는 친구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시험 본 친구들의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저도 사실 잘 설득이 안 되고 학생들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이제 뭐죠? 교육과정 분석부터 네, 그다음에 평가 계획, 그다음 수업 진행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 단원에 대한 그 학습 목표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1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8시 20분이고요. 저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은 윤진석 선생님께서 그 어려운 딥러닝을 정말 쉽게 잘 연수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서라볼 고등학교의 윤진석입니다. 워낙 교수님과 서민환 선생님께서 차분차분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딥러닝을 쉽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서라벌고등학교 교사하고 컴퓨터공학 학사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나 에듀테크 선도교사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에단 마스터 교원 교수정명 선도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몇 가지 집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컨텐츠 개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마스에서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 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왜 이 교과서에 들어갔을까부터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인간의 뇌를 닮은 AI를 향한 40년 집념 결실을 맺었다. AI 대부 4대 천왕이라고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영예하셨대요. 네, 큰일 났네요. 벌써 이분이 받은 노벨상 종류는 네, 맞아요. 노벨 물리학상이죠. 네. 빨리 말씀하신 네, 이행자 선생님께 우리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데미 사사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네, 그만큼 노벨상은 원래 컴퓨터상이 없잖아요. 튜링상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상이랑 좀 다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벨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에도 인공지능 개발자가 연구자가 상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상들도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노벨 문학상도 인공지능으로 글을 쓴 사람이 언젠가는 어,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 이것이 바로 딥러닝이죠. 네. 그다음에 이 딥러닝은 이렇게 뭐 인간 뇌를 닮았다, 그 노벨상 받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챗GPT,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실은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학생들 뭐 보고서 내라 그러면 보고서 요약 정리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는 건 가능한데 제가 글쓰기가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 요약 정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요약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줍니다. 물론 그중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글을 쓰기도 해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보고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지금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뭐 포스터 만들기 하거나 학생들 수업할 때도 이런 식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자, 어떤 회사의 주식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회사 주식일까요? 이 주식. 네, 맞습니다. 노수정 선생님, 엔비디아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식이고요. 2016년 3월에 0.85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12월 27일 날 캡처를 했는데 137.09달러더라고요. 한 뭐 150배 이상 큰 것 같은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사놓을 걸 주식을 안 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엔비디아 회사고요. 근데 왜 엔비디아 회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150배 이상 10년도 안 됐는데 큰 회사가 됐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애플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딥러닝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GPU. 딥러닝에서 아주 많은 연산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구로서 GPU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GPU, 이 딥러닝이 이렇게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보면 딥러닝은 다중연립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으로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라고 아이디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식 이해에서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그 다음에 과정 기능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 탐색하고 구현하기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서민환 선생님께서 하신 기계학습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 딥러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 분야를 탐색한다. 딥러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이거 가지고 실은 우리 교과서 개발하면서 엄청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성능을 평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와, 이 성능 평가까지 하려면 정말로 개발을 잘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 어려운 딥러닝을 어떻게 성능 평가까지 할 수 있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다양한 문제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과서를 썼습니다. 특히 성취 기준 해설에 보면은 12 인공지능 기초 02-06에 보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적합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야 된대요. 음성 인식도 해야 되고 자연어 처리도 해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떻게 구현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고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을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큰 2단원의 작은 1중단원은 기계학습이고 그다음 딥러닝 부분에서 요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각각의 작은 소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요 2개를 맡았고요. 그다음 요 2개는 다음번에 선생님들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딥러닝에서 우리가 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딥러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살려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정말로 어떤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딥러닝이 가장 감성적인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렇게 적었지만 이 링크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딥러닝이. 그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이제 인공신경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딥러닝은 이 인공신경망 중에서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신공망은 퍼셉트론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뉴런의 모양을 컴퓨터가 모방을 한 건데 이 뉴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 각각의 입력에 마중치를 곱하고 그 곱한 것들에다가 또 편향이라는 거 있죠. 편향도 더한 것들. 1 곱하기 3 요렇게, 그다음에 2 곱하기 4 요렇게, 그다음에 5 요런 식으로 이것들 다 계산한 것을 가중합이라 그러고 이 가중합이란 것을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어서 이 활성화 함수의 그 결과가 뭐 이 가중합 x가 양수면 1, 음수면 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이 이제 계산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활성화 함수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넣으면 그 결과가 나온 출력. 이것을 하나의 퍼셉트론이라고 하죠. 신경망을 모방한 수학적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이것의 이 출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퍼셉트론의 출력을 다른 퍼셉트론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쭉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이 연결된 부분을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은닉층이 2개 이상인, 2개 이상 뭐 10개, 20개, 30개 될 수 있겠죠. 100개도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몇 쪽의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입력층 그리고 나오는 출력층 그 사이에 이 퍼셉트론이 서로 연결되어서 계산하는 곳이 은닉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말로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손으로 직접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플레이그라운드 요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또 보내드릴게요. 그랬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 들어오시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왼쪽 아래예요. 왼쪽 아래. 이렇게 지금 보면은 주황색과 파란색이 아주 잘 나눠져 있죠. 이 두 개를 가로지르는 구분하는 구분선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이때 퍼셉트론 한 개는 중간에 은닉층이 없어요. 히든 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마이너스를 눌러서 0으로 만들고 입력층과 출력층만 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구분하는 구분선, 하얀 선이 만들어지나 한번 보면 요거 체크하시면 더 색깔이 깔끔하게 잘 보이거든요. 요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고 금방 이미 구분됐네요. 하자마자 구분됐습니다. 네, 이것이 에포크는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냐라는 건데 60번 학습 만에 이미 이렇게 구분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퍼셉트론 한 개거든요. 그러면 그럼 딥러닝 필요 없는데 여러 개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거. 이것은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주황색 점들이 있고 안에 파란색 점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퍼셉트론 한 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실행을 해보면 이거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에포크가 올라가도 학습을 여러 번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선으로 직선으로 가를 수 없는 문제는 퍼셉트론 한 개 가지고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 퍼셉트론 혹은 딥러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은닉층을 하나, 둘, 2개 이상이 딥러닝이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은닉층에서 이 뉴런의 개수, 퍼셉트론의 개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또 실행해 볼까요? 실행 했더니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한 85번 실행했더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됐네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니까 다층 퍼셉트론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또 요것도 있어요, 요거. 가장 오른쪽 아래에 제일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거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냥 요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했더니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100개,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200개, 300개, 300번 지금 열심히 뭔가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주황색과 그다음에 파란색을 구분하는 거에는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도 잘 해결 안 되고 있어요. 네, 1000번이 넘었는데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닉층의 수를 더 늘리고 6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퍼셉트론의 수도 막 늘려봐야겠죠? 막 늘려봅니다. 네. 이때 저희가 하는 건 요거 입력값을 더 건드리진 않고요. 2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걸 해결해보자. 이제 실행 했더니, 올라간 속도가 조금 느려졌네.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마음대로 눌러서 그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네. 이렇게 멈춰버렸네요. 더 이상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네. 이게 뭔가 중간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크게 보죠. 최대, 최대 8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최대.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걸 해보면, 지금, 639번. 639번 실행했더니 이렇게 구분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끼리, 주황색끼리 이렇게 색깔에 맞춰가지고 영역을 구분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퍼셉트론 한 개 가지고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것들을 더 많이, 더 여러 개의 층을 만들고 그 층에도 뉴런의 개수를 더 늘리면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여기서 에포크라고 했죠. 몇 번 학습하느냐를 했는데 이 학습이 뭔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 학습은 순전파, 오차 계산, 역전파 비슷한 쪽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 시간과 집중도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얼마나 몇 시간을 공부했고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정보를 알 수 있으면 그때 이 학생의 성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몇 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집중했더니 성적이 얼마더라. 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이 처음 학습했을 때 예측을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막 그 영역을 분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예측 성적이 좀 많이 어설프겠죠. 그러면 요 두 개 차이에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퍼셉트론들의 가중치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거를 역전파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순전파로 예측을 하고 예측 결과와 실제 사이에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한 번의 에포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600번, 몇백 번 반복하고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딥러닝의 학습이 되겠고 이것이 점점점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GPU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회귀 문제입니다. 예측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분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썼던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아이리스에 대해서 꽃받침의 길이 넓이, 꽃잎의 길이 넓이 요 네 개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세토사인지 버시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여기 회기에서는 그냥 나온 결과 가지고 단순 오차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분류는 조금 더 복잡해요, 모양이. 그래서 이 출력 결과가 한 개가 아니라 이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세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각각의 확률을 출력합니다. 출력값 3개예요. 하지만 세토사일 확률이 0.12, 버시칼라 확률이 0.04, 버지니칼 확률이 0.84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확률을.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버지니카니까 버지니카일 거야 라고 최종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 오차 계산하는데 오차 계산도 그냥 버지니카야 라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확률을 실제 값을 우리가 가지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값은 2, 0번, 1번, 2번이면 버지니카거든요. 그래서 실제 값은 0번, 1번, 2번, 2번인 여기가 자리가 1로 되고 나머지 0번일 확률, 세토사의 확률은 0, 버시컬리의 확률은 0, 그리고 버지니칼 확률은 1인 거죠. 정답은 요 버지니카니까. 그래서 요거끼리 얘랑 얘, 그다음에 얘랑 얘랑 얘를 서로 교차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하죠. 그거를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버지니카야, 버지니카 맞았어라고 하는데 여기가 0.12, 0.04, 0.84, 84%의 확률로 버지니카야라고 예측한 것과 예를 들어서 51%, 0.51이라는 확률로 버지니카야라고 예측한 거는 당연히 요 두 번째 거보다는 첫 번째 것이 더 잘 예측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더 잘 예측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확인하고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역전파를 하는 거죠. 그것이 딥러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분류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서 아까 퍼셉트론 하나하나의 마지막에 가중합을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때는 계산 함수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별 출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퍼셉트론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그 퍼셉트론 하나하나마다 실은 활성화 함수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진 분류, 두 개 중에 한 개, 뭐 스팸 메일이냐 그냥 메일이냐 아니면 뭐 살았나 죽었나 뭐 이런 식으로 A냐 B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이진 분류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지막 출력층에 쓰고요. 그리고 다중 분류할 때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출력층에 씁니다. 그리고 은닉층에서는 일반적으로 렐로 함수를 많이 쓰고 있고 예측에서는 출력할 때 이런 그냥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건 오차를 계산하는 거. 이진 분류할 때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 오차, 다중 분류할 때는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걸로 우리가 오차를 계산하고 예측을 할 때는 평균 제곱 오차, MSE라는 것으로 오차를 계산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것을 설명을 안 할까 고민도 했지만 나중에 코딩할 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기계학습과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면 기계학습은 입력하고 특징 추출을 하는데 이것에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분류하고 출력을 하는데 딥러닝은 입력을 하는데 데이터를 특징 추출과 분류가 얘가 하나의 신경망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특징 추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출력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더 계산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GPU 같은 그런 고성능 기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MNIST 뒷부분에 가면 딥러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데 패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면 너무 이제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MNIST라는 손글씨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 보시면요. 제가 코드를 다 올려놨는데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MNIST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글 출력
콜앱에서 원래 그래프 그릴 때 한글이 깨지거든요. 한글 출력 가능하게 하는 모듈입니다. 그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하나의 한 줄의 이미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5, 0, 4 이런 손글씨가 있어요. 0부터 9까지의 숫자 손글씨 이미지가 진짜 레이블 값이고 얘는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입력값, 실제 정답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어떤 모양인지 실제로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실은 정반대예요. 검은색이 0이고 밝은색이 흰 건데 약간 코드가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역전해서 우리가 보통 펜으로 글 쓰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흰색이 0, 그다음에 검은색이 이제 높은 숫자가 되는데 그래서 5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 이미지가 그리고 그것을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를 합니다. 요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선생님들 혹시 요거 필요하면 요거 파일에서 사본 저장,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시면 선생님 드라이브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선생님들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번 레이블에 한 6,000개 있고 1번은 약 6,800개 있고 이런 식으로 대략 큰 차이 없이 있구나. 편향되지 않거나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교화. 정교화는 앞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정교화 해가지고 값이 0에서 지금 여기서는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0부터 9까지 10개의 별과 있잖아요. 보기가 있잖아요. 그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거 5였다. 그러면 0, 1, 2, 3, 4, 5 부분에만 1,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하는 게 원핫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구성하는데 이때 모델은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값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지금 렐루라는 걸로 한번 100개의 퍼센트론, 그 다음 층에는 50개 퍼센트론, 2개의 은닉층이 있는 거죠. 딥러닝으로. 아주 딥러닝 중에서도 제일 작은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층을 소프트맥스로 분류하는 거, 활성화 함수 지정을 하고 모델을 형태를 출력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하죠. 오차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얘가 막 학습을 합니다. 이것도 학습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실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실행 한 번씩 눌러보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습을 10번, 에포크를 10번으로 지정했어요. 10번만 학습해라. 그래서 얘가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 오차, 테스트 데이터 오차, 훈련 데이터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오차는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좀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정확도와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는 이렇게 계속 거의 정확도가 1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혼동 행렬로 한번 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없어서 교과서에 넣지 못했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추가로 코드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결과 레포트 정확도도 거의 0.97 F1 그 다음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테스트 정확됐더니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는 0.974, 훈련 데이터는 0.992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의사결정 트리로 비교해봤어요. 앞에서 기계학습 배웠으니까 이 기계학습이랑 이 딥러닝이랑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결과 차이가 있을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의사결정 트리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는 1.0, 100% 훈련 데이터는 제대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는 0.878, 0.974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테스트 정확도는 딥러닝이 조금 더 높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손글씨는 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안 쓰고도 0.878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능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는 점점점 이 일반적인
기계학습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딥러닝이 더 해결이 잘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확장해 봤습니다. 딥러닝 은닉층을 더 추가해 봤어요. 더 추가해가지고 학습시켜서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란이 6분 남았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내용을 설명의 아까 프레임으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컴퓨터 비전을 보시면 이제 컴퓨터 비전은 이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컴퓨터가 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분류하는 것이 있고 이미지에 이것이 고양이냐 뭐 강아지냐 분류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 위치 식별. 이 고양이 이미지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는 것이 바로 객체 위치 식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탐지하는 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가 있는 거지, 이미지 안에.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분할하는 거. 하나의 픽셀 단위까지 분할하는 거. 이렇게 점점점 복잡하게 다양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보시면, 어, 애트리에서 만든 어떤 시각지능인데,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는 뭘까 분석하기 누르면, 네. 여기에 비행기가 있어요. 할 수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탐지한 객체가 뭐가 있는지, 이건 좀 복잡한 거죠, 제일. 그 다음에 탐지하지 못한 객체가 뭐가 있을지. 보면은 샹들리에가 있는데, 엄청 큰 샹들리에가 있는데 얘는 분류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거울도 분류 못했어요. 창문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딥러닝에서 학습을 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샹들리에는 학습시키지 않은 거죠. 분류 항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샹들리에, 거울, 창문 등을 레이블에 추가로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합성곱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 합성곱 신경망 딥러닝은 합성고층과 풀링층과 완전 연결층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차츰차츰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약간 형태를 보고 싶으면 요 코드를 눌러보시면 여기 코드 링크를 드릴게요. 큰일 났네요. 시간이 없어서. 네, 요거 잠깐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합성고층, 그 다음에 활성함수, 합성고층 활성함수, 그 다음에 풀링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눌러보면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이미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합성고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은 필터란 것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것이 합성고층이고요. 그다음 풀링층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내용을 줄이면서 그 크기를 줄이는 거, 그게 풀링층이 되겠습니다. 완전 연결층은 특징을 다 뽑은 다음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뭐 사과인지 꽃인지 분류하는 것, 이것이 완전 연결층의 일반적인 이제 딥러닝하고 똑같죠. 이렇게 역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CNN 딥러닝이고요. 요거를 또 보시면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했던 똑같은 엠니스트인데 이제는 CNN이라는 방식으로 딥러닝에서 합성공신경망이라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이거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적대적 생성망 신경망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요것들도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그 예시로 했고요. 요것도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고요. 요것도 한번 예시로 보시면 네, 이것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얼굴형 같은 거를 뭐 코를 한번 이렇게 바꾼다거나
예를 들어서 코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형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정이 가능한 거. 그래서 카메라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더 예쁘게 나오게. 그런 것들이 다 딥러닝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설문조사 해주시면 더 좋은 연수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